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도전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방해하던 일본. 결국 유 후보가 사퇴하자 일본 네티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멋대로 행동하는 한국 쌤통이다. 보기 흉하네요. 한국의 야망과 압력을 받아 출마한 여성 후보. 사퇴하지 않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성가신 한국. 한국 관료 출신이 유엔의 요직에 취임하는 것은 부적절했습니다. 특히 WTO에서는 한일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제 고비를 맞은 한일 소송 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부처는 대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철수하냐? 왜 지금까지 시간이 걸린 거야? 그 합리적인 이유는 이런 사람이 국제기구를 다스려? 앞으로 일본은 죄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대표직을 역임할 수 없도록 방해합시다. 불필요한 싸움이었다. 한국은 대일 개선도 하지 못하면서 세계에 나오지 말아라 라는 등 비판을 쏟아내던 일본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는데요. 과연 왜 그럴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유명희 본부장의 사퇴 소식에 반색을 표하던 일본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의 어무종 국장이 선임된 것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와 태평양 인근의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1966년 창립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선진국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창립 당시에 31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개발은행 현재 67개국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각국에서 한 명씩 파견한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총재 자리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설립 시 가장 많은 자금을 출자한 일본이 대표로 매번 선출됩니다. 현재도 나카오 다케이코가 총재를 맡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일본의 영향력이 큰 단체에서 한국인 총장이 나왔다고 하니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한국이 아시아개발은행 최고위급에 진출한 것은 2006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은 총재, 부총리 등과 함께 경영 논의 및 의사결정에 참석하는 핵심 보직입니다. 부총재 간 업무 조정, 전략적 과제 이행, 점검, 조직 운영, 지식관리, 재원 조달, 제도 개혁 업무에서 대내외 소통 임무 등을 맡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서도 한국인 고위직이 탄생합니다.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은 김원 전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남아시아 국장이 오는 3월 사회인프라 투자국장에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지식경제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 연이은 국제금융기구의 고위직 진출은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나아가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의 사퇴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던 일본에서는 이 같은 소식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방해한 덕에 유 본부장은 WTO 사무총장 후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연이은 대한민국의 도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일본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거 언제 하나하나 다 받고 있냐.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 자체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며 국제기구 가입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방해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67조 원 규모 무역금융을 투입해 수출 상승세 전환을 이끌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출범으로 중요성이 커진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최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수출의 플러스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부진하다 지난해 11월부터 4.1% 증가해 플러스로 돌아섰고 지난달도 11.4% 증가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무역금융 167조 원 공급, 수요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도입 등으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수출기업 10,000개 양성을 목표로 수출 첫걸음 패키지 도입,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 무역투자 24 구축에도 나서며 K방역, 웹툰 등 소프트파워의 수출 확대를 중점 지원하는 한편 전시, 판로, 계약 등 수출 전 과정의 디지털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환태평양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일환으로 회원국가의 비공식 협의를 추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복귀를 공약한 만큼 한국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고려해 가입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일본에서는 어김없이 대한민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에 대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자면 한국이 어딜 가입한다고? 한국은 태평양에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글쎄 그 전에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무리다. 알색과 달리 국제적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본은 자기 나라의 국제적 약속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왜 영해 침범을 반복하고 있는 중국과 국제조약조차 무시하는 한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는 것이냐? 외교카드로 보존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 쓰는 거야?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나라는 넣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참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이용되고 바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기처럼 칭얼대는 철저한 방일 증오의 각인 교육으로 강력한 반일 정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진정한 우호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자유네요. 마음껏 준비해 주시고 기존의 11개 참가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한국을 넣어버리면 중국도 맞이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고사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가입국의 이탈에 무너져버릴지도 모릅니다. 포기하십시오. 작은 중국과 중국은 세트입니다. 한국이 들어가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의 예능, 애니메이션, 잡지 등의 시장 개방이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가입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본처럼 한국의 가입 자체를 부정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한국 없이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에서 레이퍼 대사가 문 대통령에게 한국과 호주는 경제 전략 면에서 긴밀한 파트너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영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며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타결로 한국과 호주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 협력이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제프리 샷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은 이룰수록 좋다. 올해 말에는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태 동맹국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우리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터 패트리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으로 400억 달러의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모는 더 커져 가입국가 혜택 순위에서 3위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 또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은 이미 출범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중간 다리로 해 미국이 RCEP에 먼저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공조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일본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국의 국제기구 가입을 방해하고 있네요. 진짜 공사다망합니다. 뭐가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지 아주 국가 자체가 주책 바가지예요. 남의 나라 국제기구 가입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방해하지 마시고요. 방사능이나 어떻게 할지 고민 좀 해요. 아니 니들이 해야 할 고민을 왜 한국에서 하고 있냐고. 한국의 국제기구 가입이 더 많아지면서 일본의 악행들을 폭로할 수 있는 창구들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위안부, 강제징용 노동자, 역사 왜곡, 독도 억지 주장, 대마도 반환, 도람리안 수출 규제들에 대해 국제사회에 더 알려야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북쪽을 우리는 간도지역이라 부릅니다. 이 간도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해가 멸망한 이후 거란족이 건국한 요의 영역이었다가 원명 청을 거치면서 수시로 그 지역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운 뒤 간도지역을 자국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이 이곳에 이주할 수 없도록 이주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누구도 살지 않는 불모지가 됐고, 때로는 국경을 드나든 양국의 유이민이 몰래 땅을 개간하는 등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이후 중국 청나라와 조선이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교섭을 시작했지만 160여 년간 갈등이 지속됐는데요. 19세기 중반부터 조선인들이 이주하여 농경지로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2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고 서울주재 청국공사에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했고, 중국 청나라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영토였던 셈이죠. 간도는 크게 서간도와 북간도로 나뉘는데 크기가 한반도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현재 중국의 단둥, 관디안, 신징, 환런, 퉁화, 류어, 하이룽, 푸승, 두나, 왕칭, 훈춘, 옌지 지역이 모두 한국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의 을사조약을 강제한 것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한반도를 우선적으로 점령했는데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이토 히로부미를 서울로 파견해 고종의 천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짐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위를 일종하여 조치하소서 라고 말이죠. 이후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당시 한국을 완전히 병탄할 목적으로 일본이 세운 감독기관 통감부는 간도지역에 출장소를 두었는데, 이는 곧 간도지역이 중국이 아닌 한국 땅이었음을 명확하게 인증해주는 단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한국 몰래 중국 청나라와 충격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일본이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 지역을 중국 청나라에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거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불법적으로 간도 지역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헐값에 말이죠. 이렇게 해서 현재 중국의 면적은 간도 지역을 포함해 총 959만 7천 제곱킬로미터에 육박하는데요. 최근 중국 전체 국토 면적의 3분의 1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티베트와 위구르 그리고 네이멍구의 분리독립 운동이 격화되면서 영국과 프랑스, 미국까지 개입해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까딱 한번 실수하게 되면 이들 국가의 독립이 제대로 탄력을 받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대형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중국의 위구르 탄압 때문이었습니다. 1949년 중국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고 6년 만인 1955년 10월 1일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는 원래 소련의 영향권이었던 이스트 투르키스탄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공산당 최고 권력자였던 스탈린이 당시 중국 공산당 주석 마오쩌둥과 협상을 했고 결국 중국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166만 제곱킬로미터의 넓이로 한반도 면적의 7.5배, 중국 전체 국토 면적의 6분의 1에 달하는데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위구르 소수민족이 분리독립 운동을 시작하자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수용소에 수용하고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 세계의 분노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 중국에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민족을 정치교화 캠프에 강제로 수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고, 영국의 BBC가 실제 탐사한 결과 신장 지역 어린이들은 이슬람 사회로부터 격리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가족과 분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영국의 가디언은 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의 인구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이 지역 여성들을 강제 불임시키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은 현재 소수민족의 독립을 막기 위해 이들의 인구 성장까지 인위적으로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프랑스의 장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은 신장에는 주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보편적인 원칙들에 위배되는 옹호할 수 없는 관행들이 존재한다. 중국 당국이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감시해 탄압하고 있다. 중국은 내 발언이 근거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제적인 독립조사단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지원으로 신장 지역을 방문해 증언을 채집하는 것을 제안한다 소리쳤고,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며 중국 정부가 신장 여성 수십만 명에게 정기적으로 임신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고 자국 내부 피임 장치와 불임 시술, 심지어 낙태까지 강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억 달러를 들여 산하 제한을 가한 결과 급증세를 보이던 신장의 인구가 멈춰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했죠. AP통신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구르족이 중국 수용소에 끌려가는 주요한 이유가 바로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3명 이상 둔 부모는 거액의 벌금을 내거나 가족과 강제로 결별해야 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겐스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위구르족에 대한 서구의 지지 증가는 인권과 위구르족 문제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다 압박했고, 미국과 영국, 독일 등 39개국은 지난달 공동 성명을 통해 신장에 위치한 대규모 정치 재교육 캠프에 100만 명 이상이 억류돼 있다. 여기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종교, 신앙,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라며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FP에 따르면 미국 제임스타운 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티베트에서 군대식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티베트인의 이념 교화와 한족 동화 정책을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직업훈련 계획에서 훈련 인원 할당 목표를 채운 기업에는 50만 위안을 지급하고, 티베트 축산업자와 농가는 중국 국영 대규모 협동조합의 가축과 농지를 양도하도록 유도당했다 전했고, 보고서를 작성한 에드리언즈 젠즈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동화 추진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이 정책은 티베트 고유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종교적 유산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최근 일본이 중국에 팔아먹은 한국의 땅, 연변까지 독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인구수는 총 217만 9천 명인데요. 이 중 32%가 조선족, 64%가 한족입니다. 두나시를 제외하면 조선족 비율이 46%를 넘어서고 있죠. 중국 내 소수민족 가운데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한 이곳 연변은 최근 조선족들의 경제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연변 자치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연길시에 인구의 58%가 집중되어 있는데 중국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백화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변 국제호텔, 세기호텔, 대종호텔 등 호텔 사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농업과 중공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른 중국 대다수의 지역들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길시 바로 남쪽에 자리 잡은 도시 용정시는 무려 67%가 조선족인데요. 이곳은 과거 한국의 독립군들이 모여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역에서 소수민족 인구 비율이 30% 이상이면 자치주로 구분해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선족 비율은 32%로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조선족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때문이라도 연변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더욱더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중심으로 전세계 강대국 정상들이 홍콩 사태, 대만 사태, 위구르 사태 등을 통해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 자치 지역들을 완전히 분리 독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한 데 이어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기업 11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던 회사와 유명 브랜드 옷 공급업체까지 포함돼 중국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있죠. 이미 유럽과 영국, 호주까지 미국 편에 선 데다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까지 이들에 합류한다면 중국은 소수민족 자치지역들의 독립을 막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선족 자치주가 중국으로부터 독립되어 독립국가를 세울 경우와 대한민국으로 편입될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변은 북한 인력을 대거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북한 경제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에 편입